어머, 형님 일찍 오셨네요? 내가 일찍 온 게 아니고 동서가 늦게 온 거겠지. 죄송해요. 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늦었어요. 요새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래, 일이 많겠지. 동서가 일을 잘하나 봐.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형님, 설마 제가 늦게 와서 화나신 건 아니죠? 형님처럼 마음이 태평양 같으신 분이 설마 저 늦게 왔다고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날 일이 뭐 있어. 일 때문에 늦었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됐어. 서방님이랑 방에 가서 좀 쉬어. 정말이지 시댁 행사라는 건 저에게는 늘 큰 산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잔치처럼 전을 부쳐야 하는 날이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주방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워낙 손이 느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은 정성이라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게 혼자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다가 서방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고생 끝나네. 좋겠다. 맨날 혼자 음식한다고 고생하더니 동서 들어오니까 좋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아, 나도 이제 조수 생겼다. 집안일 나눠 하면 앞으로는 진짜 편하겠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나 진짜 힘들었다고. 알지. 당신 애쓴 거 내가 모르나? 진짜 수고 많았어. 우리 집에 행사가 좀 많긴 해. 그래도 당신이 묵묵해줘서 진짜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고마워. 새로 동서가 들어오니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서열로 보나 짬밥으로 보나 제가 선배잖아요. 동서한테 일을 왕창 시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혼자 하던 걸 둘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방님 결혼 소식을 듣고 이 집안에서 제가 제일 기뻐했답니다. 솔직히 동서가 들어오면 언젠가 손발을 맞춰 산적이나 동그랑땡, 버섯전 같은 잔치 음식들을 함께 만들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겠지만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면서 일한다고 하니 저도 시댁 일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소망은 아주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앞치마 두르고 기름 냄새 풍기면서 반죽을 하고 재료를 썰고 있으면 동서는 매번 늘 언제나 그랬듯이 행사가 거의 막바지 이를 때쯤에야 나타나는 거예요. 곱게 차려입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 형님,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는 동서가 오면 아이고 막내 왔니? 오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라 하시면서 얼른 자리에 앉히시고는 제가 부엌에서 혼자 씨름하는 걸 알면서도 큰애야, 저는 좀 더 붙여야지 식구가 몇인데 그놈의 손은 언제쯤 빨라지는 거니? 하고 은근히 타박까지 주시곤 했습니다. 아씨, 나 진짜 열받아. 동서는 왜 음식 안 만드는 건데? 왜 나만 하냐고. 그러게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차차 하겠지. 적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앞으로도 쭉 계속 이럴걸? 같은 여자가 보면 답 나와. 완전 여우야, 여우. 봐, 지금도 아버님, 어머님 옆에서 하하호호하면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 당신이 이해해줘. 재수 씨가 회사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음식까지 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상이라도 차릴까요?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그치. 당신 말이 맞지. 내가 조만간 기회 봐서 한마디 할게. 조금만 참아. 됐어. 뭘 말을 해. 바란다고 듣겠어?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하지. 말하지 마. 처음 한두 번은 그래. 동서는 회사 일도 많은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니까 일부러 늦게 오나 싶은 거예요.
매번 음식은 저 혼자 다 하고 상 차리고 치우는 것도 제가 대부분 도맡아 하고 동서는 딱 식사 시간에 맞춰 와서는 배불리 먹고 몇 마디 살가운 말을 던진 다음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되더라고요. 어느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음식은 큰며느리가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가끔 큰애야 네가 제일 고생이다 하고 립서비스를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동서한테 일을 시키시는 경우는 없었으니 제 속만 부글부글 끓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큰애야, 음식 아직 멀었니? 네,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잡채만 버무리면 돼요. 막내 배고프겠다. 서둘러라. 네, 어머님.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아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음식 다 차리면 말씀드릴게요.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고맙다 큰애야.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건데? 하는 원망이 자꾸만 쌓여만 갔어요. 명절 대목 장사 끝나고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쉬기는커녕 다음 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뭐든지 다 해오신 분들이라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죠. 저에게는 이런 감정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가왔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계속 혼자서 삭히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직접 동서에게 앞으로는 일들을 같이 하자고 명확하게 제 입으로 말을 꺼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오늘은 저희 시아버님 생신이셔서 시부모님 댁에 정말 온 가족이 모두 모였답니다. 이런 특별한 날이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음식 준비인데요. 역시나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갖 정과 나물을 부치고 끓이고 볶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온갖 음식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몸은 좀 고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곤 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번 이런 가족 행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생신이나 기념일 아니면 명절 같은 날이면 멀리 사는 저희 부부와 서방님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걸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하셨어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밤늦도록 시끌벅적하게 온갖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하룻밤 다 같이 자면서 형제간의 깊은 우애를 다지는 게 저희 시댁의 아주 오랜 전통이자 시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이셨죠. 온 가족이 한데 모여야 진짜 가족이지 하시면서 늘 웃음꽃을 피우셨으니까요. 사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어릴 적부터 이런 북적북적한 가족 분위기가 늘 부러웠고 또 꿈꾸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이런 시끌벅적하게 사람 많은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제잘거리고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따뜻한 행복감이 밀려온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다들 연신 와, 정말 맛있다, 최고 하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세상만사 재미있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서방님 그리고 제 남편은 남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술도 한잔 기울이면서 껄껄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사업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즐겁게 놀다가 가족들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들 피곤했는지 이내 고요함만이 가득해졌죠. 그런데 그날 제가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자려고 누우니 속이 계속 부대끼고 명치가 답답해서 잠이 도무지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화제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고 찬장 위에서 소화제를 찾아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는 좀 걸으면 속이 내려갈까 싶어 시원한 공기라도 쐴 겸 조용히 시댁 앞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서늘했지만 머리는 한결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죠. 한참을 걷다가 저 멀리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깨어있나 싶었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동서였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에 동서가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일 때문인가? 하는 궁금증이 스쳤지만 괜히 아는 체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곧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이 집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특히 시부모님은 나를 아주 찰석같이 믿고 계시거든. 내가 뭔 짓을 꾸미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걸? 내가 여기서 빼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빼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만간 이혼해도 전혀 후회 없을 만큼 내 손이 다 쥐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틀림없는 동서의 목소리였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무슨 나쁜 짓을 벌이는 게 분명한데? 동서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뭘 빼먹겠다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서방님과 둘이 있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방님, 요새 동서랑은 잘 지내요? 저요? 좋죠. 신혼인데요. 왜요? 부러우세요, 형수님? 네,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네요. 형수님, 저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부싸움은 해본 적 없어요? 아니요. 저희 여태껏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야 싸우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믿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오히려 먹먹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 동서가 벌이는 이 기묘한 행동들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올 테니 그때까지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지켜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에게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더군요. 회사 일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는 겁니다. 하필 이때 동서는 출장 중이고 서방님은 공장 일로 손이 발이되어 바빠서 직접 집에 들를 여유조차 없다면서요.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많이 바쁘세요? 집에 있어요. 왜요, 서방님?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집에 가서 서류 봉투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서류 봉투요? 네, 집사람은 출장 중이고 저는 공장이 너무 바빠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형수님 아니면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요. 알았어요. 집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사정이 급해 보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받아들고 서둘러 동선의 집으로 향했지요. 문 앞에 서자 곧장 지금은 집이 비어있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막상 안으로 들어서니 동서 부부가 신혼처럼 잘 꾸며놓고 사는 살림살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서류를 넣어줬다고 한 책상 서랍을 열자 다행히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이제 서류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동서 집에까지 들어온 김에 뭐라도 찾아볼까? 혹시 모르는 거잖아. 뭔가 나올 수도 있고.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새벽에 들었던 동서의 이상한 대화에 관련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자 제 발걸음은 이미 자연스럽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꼭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동서의 화장대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얇은 종이가 여러 장 들어있었고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안을 꺼내 펼쳐본 순간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방님이 거래처 여직원과 나눈 카톡 대화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생일이죠? 생일 축하해요. 작은 선물 보냅니다. 나중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해요. 어머, 부장님! 잊지도 않고 챙겨주시다니. 이렇게 제 마음을 또 흔드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 부장님 덕분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방님이 우리 공장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협력사의 여직원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면서 나눈 대화더군요. 단순히 거래처 직원에게 예의상 선물을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업무 관계상 가벼운 축하나 격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2개씩이나요. 그리고 여직원의 이렇게 제 마음을 또 흔드시네요 같은 과도하게 친밀한 반응까지. 뭐야, 서방님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만약 서방님이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그래서 동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거라면,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게 더 들어있었습니다. 전치 2주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힌 진단서 1장, 그리고 손목에 멍이 선명하게 박힌 사진 몇 장. 타인의 폭행에 의한 상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설마 서방님이 동서를 때린 건가? 동서를 의심하던 제 마음은 그 순간 소용돌이치듯 서방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저는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우선은 서방님이 급하게 부탁한 회사 서류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뒤로 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동서의 집을 나와서 곧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이거 맞아요? 네, 형수님. 이거 없었으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갑자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뭘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정말이지. 형수님 덕분에 살았네요. 형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기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급히 오시느라 목마르셨을 텐데. 마침 저도 한 3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어요. 어머, 정말요? 서방님이랑 단둘이 커피 마시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그럼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저는 서방님과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잔에 손을 쥐었지만 제 속은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방님과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아까 동서 화장대 서랍에서 보았던 그 충격적인 서류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전치 2주 진단서, 멍이 든 손목 사진, 그리고 서방님과 여직원의 그 미묘한 카톡 대화들까지. 차마 입을 떼기도 그렇다고 모른 척 삼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길게 한 뒤에 최대한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굴면 안 돼요. 지금도 저기 카페 알바상한테 괜히 웃어주던데. 유부남이 그러면 괜히 오해 살 수 있다고요. 에? 형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저 순정파인 거.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괜히 오해받을 일은 만들지 말라는 거죠. 특히 와이프 말고는 다른 여자들한테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오해받기 쉽다니까요. 생일 선물도요? 저는 거래처 직원들 생일날마다 꼬박꼬박 선물하는데요. 거래처 여직원들한테 생일 선물을요? 그걸 왜 서방님이 하세요? 그거 다 집사람이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거래처 직원들 생일을 잘 챙겨줘야 업무가 편해진다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몰라요. 선물도 다 집사람이 직접 고르거든요. 저는 그냥 결제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만 하면 끝이에요. 동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동서가 선물을 서방님한테 직접 보내라고 시켜요? 진짜 동서가 그랬어요? 네, 그럼요. 집사람이 그런 게 다 영업이래요. 그런 거 잘해야 거래처랑 관계가 좋다고 늘 강조해요. 근데 거래처 여직원들이 선물 받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맙다고 하트 뿅뿅 이모티콘도 막 보내더라고요. 확실히 선물이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자들은 서방님이 스스로 보낸 게 아니라 동서가 시켜서 한 행동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대화를 굳이 인쇄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알 수 없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동서 화장대 서랍에서 함께 보았던 그 서류. 타인의 폭행에 의한 상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있던 전치 2주 진단서에 관한 일. 그리고 그 진단서와 함께 있던 멍든 손목 사진 몇 장. 저는 서방님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아주 잠깐, 언제였더라? 동서 팔에 멍이 든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팔에 멍이요? 뭐지? 팔에 멍... 그거요. 형수님도 보셨어요? 전에 집사람이랑 집에서 오붓하게 와인을 좀 마셨는데 술이 많이 올랐는지 갑자기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가게 팔을 잡아 끌었는데 그만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피부가 약한가 봐요. 저는 미안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 일을 아예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와인에 엄청 약한가 봐요. 술 취해서 그런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서방님이 때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형수님, 제가 왜 아내를 때려요? 그 사람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혹시 형수님 그 멍자국 보고 저 오해하신 거예요? 그럼 서운한데요? 제가 여자한테 손 찍어 말 사람이 아니라는 건 형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서방님의 억울함이 가득 담긴 말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말은 조금의 거짓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본의 아니게 멍이 들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형수에게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인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동서는 왜 타인의 폭행에 의한 상해라는 문구가 성명이 찍힌 진단서를 발급받은 건지, 그리고 그 진단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멍자국 사진들이 도대체 뭔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서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제는 그 계략의 깊이와 치밀함이 제가 짐작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뭔가를 꾸미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동서는 제가 시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님과 함께 평생을 바쳐서 일궈오신 곳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터전이 된 이 공장에서 제 남편과 서방님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공장 규모가 매우 작았지만 공장은 점점 잘 돼서 지금은 꽤 규모가 큽니다. 동서는 공장 규모가 작을 때부터 격리로 일했습니다. 혼자서 회사 돈 관리를 도맡을 정도로 일 처리가 야무지고 꼼꼼해서 시아버지께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 유능한 직원이자 아버님의 신임을 얻었던 동서가 서방님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유능한 경리가 며느리까지 된다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님들은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동서는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결혼 후에도 격리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동서를 대체할 만한 인력도 없었던 터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계속 격리로 일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격리 업무 계속할게요. 네가 해주면 야 우리야 든든하지. 근데 아이도 가져야 하고 일도 너무 많고 이참에 회사 격리팀을 새로 꾸릴까 하던 참이었어. 어머님, 제가 그동안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남한테 맡기면 더 번거롭잖아요. 돈 문제는 가족이 챙겨야 안심이 되죠. 네가 계속 해준다면 우리야 안심되고 좋지. 괜히 새로운 사람 두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죠.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인데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둘 줄 알았는데 동서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고 아버님 회사의 격리 업무를 동서가 계속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버님 공장은 이제 규모가 꽤 커져서 전문 회계 인력을 따로 두는 게 맞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가족이 직접 회사를 챙겨주는 게 훨씬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하시며 결국 모든 걸 동서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만큼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커다란 안심이자 기쁨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우리 똑똑한 막내 며느리 덕분에 회사가 날로 번창한다고요.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직접 돈을 관리해주니 더는 걱정할 게 없다며 동서를 거의 하늘처럼 믿고 따르셨습니다. 이런 동서였기에 저는 그날 동서가 한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빼돌리고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요. 얼마 후에 저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들렀는데 매장을 구경하던 중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동서 아닌가 싶어 저도 모르게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나 정말 동서였습니다. 늘 명품 매장을 들락거리고 V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동서답게 여유롭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걷고 있었죠. 그런데 웬 남자랑 함께 있더군요. 백화점에서 동서를 유심히 살펴보니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동서의 씀씀이가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신상 명품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행하는 고가의 옷을 아무렇지 않게 사들이곤 했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드나들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늘 값비싼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다녀온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서방님과 동서 둘이 버는 데다가 아이도 없죠. 게다가 아버님이 동서에게 꽤 넉넉한 월급을 주신다고 들었기에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저 정도 씀씀이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단 매장 한켠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성 매장으로 들어가더니 동서가 직접 셔츠를 고르며 남자의 어깨에 대보기도 하고 사이즈를 맞춰보라며 권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자 동서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더군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분명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오빠, 이 셔츠 한번 입어봐. 이거 오빠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 한번 입어볼까? 근데 이왕이면 아예 재킷까지 입어볼까? 그럼 완전 멋있지. 셔츠랑 재킷 다 사자. 아예 바지까지 다 할까? 그래, 바지까지 다 사. 근데 나 더는 오래 못 기다리겠다. 언제쯤 내 옆에 와줄 거야? 나 이렇게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다 됐어. 조금만 더 참아. 조만간 내가 말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저는 매장 기둥 옆에 숨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고 분명히 서로에게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순간 새벽녘에 들었던 동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이혼해야지. 그 말의 진짜 뜻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낯설지 않게 맞춰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동서가 남자와 있는 걸 목격한 사실은 저 혼자 짊어져야 할 거대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시부모님의 신뢰를 등에 업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죠. 이걸 과연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고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여리고 마음 약한 시부모님께 이 충격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고 남편에게 말한다 한들 그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저지르고 있는 배신과 악행, 그리고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을 홀로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고요를 깬 것은 다름 아닌 동서의 입에서 나온 싸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이혼?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러는 거냐고. 아무 말도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건 우리 둘이서 할 말이지. 식구들 앞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 자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린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 다 모여있을 때 말씀드리고 빨리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어제까지도 잘 지냈잖아. 아버님,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빨리 이혼하게 해주세요. 시부모님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셨겠죠. 아버님은 들고 계시던 수저를 탕 하고 떨어뜨리셨고 어머님은 넉나간 얼굴로 동서만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시부모님에게 이혼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남편도 동서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놈이 뭐 잘못하기라도 한 거냐? 너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게야? 부부간의 일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동안 너희 둘이 잘 지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황스럽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미 충분히 깊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더 이상 저희 관계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게냐?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분들 힘들지 않게 조용히 빨리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날 가족 식사는 동서의 폭탄 같은 발언으로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멍한 상태로 남았고요. 모두가 넋이 나간 그 순간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 맞춰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새벽에 들었던 동서의 섬뜩한 목소리, 백화점에서 본 낯선 장면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이혼 선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동서가 전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동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혼할 거다, 뭘 빼먹겠다. 그땐 그냥 흘러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형수님,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걸 보세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이 무조건 빨리 정리하겠다고. 마치
뭔가를 급하게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형수, 말 조심하세요. 서방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그날 새벽 동서가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해 두었어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동서가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있는 것을 본 이야기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륜 사실까지 전부 폭로했다가는 안 그래도 충격받으신 시부모님께서 쓰러지실 것 같았고 너무 큰 파장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대신 저는 그날 새벽에 우연히 녹음하게 된 통화를 꺼내 들려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직접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테니까요. 내가 여기서 빼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빼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만간 이혼해도 전혀 후회 없을 만큼 내 손에 다 쥐게 될 테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뭘 빼먹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누가 좀 말해봐라. 어머니, 동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확히 무엇을 계획했는지 저도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와 이혼을 얘기했고 빼먹을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제부터 동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죠.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빼먹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해요. 회사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동서는 그동안 격리 업무를 도맡아 왔고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거기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동서는 이혼을 선언한 그날 이후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사람처럼 단호했습니다. 회사에도 발길을 끊었고 집에서도 자신의 물건을 정리한 뒤 친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정신을 차리고 동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아온 격리 업무,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세금 처리까지 그동안 가족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던 부분들을 낱낱이 들춰보기 시작한 겁니다. 동서의 손을 거쳐간 장부와 계좌들을 남편과 서방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장부들은 한치의 흠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돈의 흐름은 너무나 매끄러웠고 세금 신고 또한 빈틈없이 처리되어 있었죠. 죄수 씨가 회사 돈에 손을 댄 것 같진 않아. 장부는 이상 없어. 오히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꼼꼼히 본 거 맞아? 제대로 확인했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온 식구가 매달려서 확인했어. 자금 흐름도 매끄러웠고 세금 신고까지 빈틈없었다고. 당신이 재수 씨를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당신도 동서가 하는 말 들었잖아. 동서가 이혼까지 불사하면서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포기하며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돈에 미련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더 수상해.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것뿐이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나 동서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어. 서방님이랑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동서 그 남자한테도 돈을 엄청 쓰더라고. 동서가 빼먹겠다는 건 아버님 회사 돈이 확실해. 내 말을 들은 남편은 결국 가족들을 설득해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서는 협의 이혼서를 서방님에게 내밀며 하루라도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했고 서방님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절대 이혼은 못한다면서 동서가 가져온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책상 한쪽에 내던져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서방님이 아무리 버틴다 해도 동서가 이미 은밀히 준비해둔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방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지금까지 서방님께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또 무슨 얘기예요, 형수님? 제가 전에 동서방에 잠깐 들렀다가 화장대 서랍에서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병원 진단서랑 멍이 든 팔사진, 그리고 서방님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자 대화 캡처 파일까지. 뭐라고요? 진단서요? 멍든 파일 사진이요?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단서엔 타인의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멍자국이 일부러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찍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자 캡처는 누가 봐도 서방님이 다른 여자랑 미래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동서는 이혼을 위해 이런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해둔 것 같아요. 세상에, 제 아내가 진짜 그랬다고요? 서방님이 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동서는 아마 이 조작된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방님은 순식간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아내까지 폭행한 파렴치한 남편으로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얼른 도장 찍어요. 결국 서방님은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동서가 치밀하게 준비한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당장 대응할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괜히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본인이 가해자로 몰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서가 내민 협의 이혼 서류에 서방님의 도장이 찍혔고, 그렇게 동서와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남편이 외부에서 모신 전문가는 동서가 남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밤낮을 장부와 씨름하면서도 횡령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와 장부를 이잡듯이 뒤진 결과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들을 포착했고, 동서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저희 가족은 충격을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제가 수십 년간 이 분야에 몸담았지만 이렇게까지 교묘하고 치밀하게 흔적을 지운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돈을 빼돌린 걸 보면 엄청난 시간을 들인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아마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잡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경리분 나쁜 의미로 대단하시네요. 전문가는 동서가 일반적인 횡령 수법을 넘어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의 허점과 세무 관련 법규까지 교묘하게 악용하여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냈습니다. 그제야 가족 모두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동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철저히 속아왔는지 깨닫는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횡령 액수는 가족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휘청거리며 주저앉으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회사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겹쳐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억장이 무너진 듯 한동안 말없이 흐느끼셨습니다. 제 옆에 남편과 서방님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참담함에 모두가 한동안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다 사실이야? 정말이야 얘들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집안에 이런 일이.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완벽히 승리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회사 돈을 교묘히 빼돌리고 순진한 시댁 식구들의 신뢰를 철저히 이용해 먹은 자신을 천재라고 자축했겠죠. 수년에 걸쳐 은밀히 챙겨둔 막대한 비자금은 그녀에게 물질적인 자유와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서는 그 돈으로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값비싼 명품 가방과 의류를 휩쓸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틈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도취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에 차 있던 그녀의 이혼 이후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축제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린 화려한 해방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이혼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환호하던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가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장부와 계좌의 흔적, 그리고 전문가가 추려낸 10여 장의 정밀한 분석 보고서가 첨부된 고소장이 곧장 접수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치밀했던 터라 수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동서가 지난 수년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명분 아래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는지 그 모든 정황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백화점 명품 결제 내역, 고급 레스토랑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제가 목격했던 그 낯선 남자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동서의 이중 생활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왜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며 급하게 이혼을 서둘렀는지, 그리고 서방님에게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협박하려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동서는 처음에는 마치 무고한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뻔뻔하게 억울하다, 오해다, 난 결백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끈질기게 추적해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증거자료와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질문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법정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은 끓어오르는 참담함 속에서도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악몽 속에서 헤매던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로운 단죄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깊은 배신감과 슬픔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서방님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비록 회사는 타격을 입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고마워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서방님, 이제 다 끝났어요. 서방님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회사에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정말 제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버님, 어머님도 다시 회사를 일으킬 힘을 내실 거고 남편도 저도 서방님 곁에 있을 거예요. 몰락한 동서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처참했습니다. 한때 시부모님의 자랑이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며느리로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횡령범이라는 차가운 낙인이 찍힌 채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자만심이나 여유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법의 심판을 받으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 우리 가족은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을 드디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의 믿음을 재건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